고맙습니다. 가운데 앉아 계신 적십자병원 신경정신과의 송수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가정문제연구원 신혜영 원장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성 독점에서 정말 오랜만에 많은 그 남성분들이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주셨고요. 미혼 여성들 그리고 가정주부들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직요. 네. 신부의 조건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요, 많이 아주 생각해봤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게 어떤 겁니까? 글쎄요, 가장 우선되는 조건은 뭔가 하면 우리 인간사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인상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첫인상이라 갖고 한쪽 여자가 말입니다. 뭐 미인이다 이제 이런 게 아니고 말입니다. 이제 자기의 이 개성이라 할까요? 이제 자기가 보는 색안경으로서 말입니다. 이제 자기의 보는 그 개성으로서 자기의 첫인상이 이제 우선적으로 합당하냐 그걸 보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부간에는 이제 대화의 연속이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부부간에 있잖아요. 얼마만큼의 이 대화의 연속이 이루어질 수 있나. 이제 그걸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례지만 지금 금년에 몇입니까 나이가? 지금요 30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아주 충분히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결혼하셨어요? 미혼입니다. 네, 신부의 조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가장 우선되는 게 어떤 겁니까? 첫째, 첫째는 건강입니다. 건강. 예. 둘째는요? 둘째는 시집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그 똑같이 친정 어머니 아버지를 똑같이 모셨으면 그것이 바랍니다. 네네, 건강하고 예. 시부모를 잘 모시면은 예. 되겠다는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예. 네네. 결혼하실 때 가장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게 된 작정을 하시게 된 그런 동기. 시부모님을 자기 부모님과 모셔줄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로서 만족을 느끼고 결혼을 했습니다. 네네. 결혼 조건, 신부의 그 조건은 어떤 면을 이렇게 갖춰줬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셨어요? 여자로서는 그 여자다운 이마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도 좀 마이크를 돌려드리죠. 여성은요, 첫째 인상이 첫째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차분한 성격이고 제가 생각하는 면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결혼은 적어도 행복을 갖다가 확신하지는 않지만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성분들이 많이 자리를 해주셨는데 이 맞벌이를 남성, 여성 뭐 구분 말고요. 맞벌이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맞벌이를 원하시는 분. 네. 맞벌이를 그럼 원하지 않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맞벌이를 원하지 않는 쪽이 훨씬 많으신데 맞벌이를 원한다면은 왜 원합니까? 앞으로 사회가 뭐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 그런 문화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쓰는 비용이 또 많고 또 거기서 또 행복을 더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물질적인 면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벌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아까 이제 거스를 해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자는 아무래도 가정에 충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가정에 남자가 경제적인 면을 부담을 하고 여자는 가정적인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또 이쪽 계신 분. 네, 여성은 아무래도 가정적이어야 해서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종교 가지신 분 한번 거스해 주시겠어요? 자꾸 불편스럽게 자꾸 네. 종교를 또 가지고 계신데 결혼하실 때 종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부모님들이 반대만 안 하신다면요. 저는 종교가 틀린 건 상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반대를 하신다면 부모님들이 완강히 반대를 하신다면 부모님 의견에 따라야죠. 네. 크리스찬이세요? 네. 네. 또 이쪽에 종교 가지신 분? 네. 결혼하실 때 이 종교 때문에 뭐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전주교 믿는데 네. 신부도 같은 전주교고 또 여러모로 좋았기 때문에 아주 종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네네. 나이 차이는 신랑과 신부, 배우자는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나이 차이. 나이 차이는 3, 4년 정도 신랑이 상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차이. 저는 한 5년 전에 차겠습니다. 네. 여성분들이 화장하는 거 이런 거 원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분이 뭐 화장을 하는 것도 이제 그때에 대해서 말이죠.
화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때에 따라서 화장을 해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여성분들한테 마이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남성분들의 말씀을 듣고 결혼하셨어요? 하나 네.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그거는 각자 개인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자분들하고 여자들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차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남자분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통적인 거 하고요. 또 저희 친구들이나 저희 또래 미혼에서 이제 서로 얘기해갖고 공통되는 점이 일치되는 게 드문 것 같은데요. 제 네네. 생각으로. 어떻게 공통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너무 뭐 남자들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꼭 그러니까 서로 부부간에 왜 그런 것도 좋지만은 부모님 걱정을 상당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부모님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요. 일단 가족 분위기 같은 거 그런 것들 잘 맞췄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은 남성들이 부모님들을 잘 모시기를 또 원하고 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스스로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지금 몇몇 남성분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그러한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어떤 점을 못 갖췄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좀 말하기도 곤란한데요. 그냥 여러 가지로 제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성격도 괜찮은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자기 자신한테 한번 냉정히 한번 평가를 내려주십시오. 나는 이만하면은 괜찮은 신부감인지 아니면 고쳐야 될 점이 많은지. 그래서 저는 자랑이 될까봐 말을 못하겠고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딸이 최고라고 그러셔요. 네. 우리 딸이 최고다. 어머니 말씀.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의 그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이랄까 어떤 거 있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 진실해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저쪽 분이 말씀하셨는데 건강도 중요하겠고요. 그냥 이왕이면 잘생기고 키 네. 크고. 중요한 건 뭐 다 들어갔습니다. 돈도 또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쪽 분은 웃고만 계신데. 전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좀 자상한 남자가 좋은 것 같아요. 자상한 남자. 일례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통 결혼하고 나면은 자기 부인의 아픈 곳, 그러니까 꼭 몸이 아픈 게 아니라요.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한데 그런 아픈 곳들 잘 몰라주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섬세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네. 지금 그 미혼 남녀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김현령 교수님께서 먼저 화선을 받아주실까요? 김 교수님은 중매 결혼하셨습니까? 연애 결혼을 하셨습니까? 비슷한 걸 했어요. 비슷한 걸 했다면 어느 쪽 비슷한 걸 그런데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 중학교가 남녀 공학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3학년이고 이제 어린아이 같이 보이는 아래 학년, 또 나이가 제가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위였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에 19살이니까 뭐 결혼할 때가 다 된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10살 먹는 어린아이들이 다 알지요. 그랬다가 이제 좀 괜찮은 같이 보여서 이렇게 조금씩 보아두었다가 나중에 결혼을 했으니까 네. 그 연애도 아니고 중매도 뭐 아니고 오히려 또 연애 쪽이 가깝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네. 요새 사람이 하는 그런 연애는 못 해봤어요. 그냥 근데 그 지금 그 부인과 결혼하실 때 당시에 19살에 이제 이미 결정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제 그때는 좀 고지식한 생각이죠. 내 말 잘 듣고 예. 순진해 보이고 막 시키는 대로 할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이죠. 네네. 당시에 그 교수님 결혼하실 때의 그 결혼 관념과 오늘날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제가 결혼할 때는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시대였어요.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조금 더 책을 보고 한 것으로 우리가 좀 올라가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 이 전통관념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시 여긴 게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반 가문 아니면은 대상에서 일단은 제외되는 거지요.
그럼 오늘날 그 의식으로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그 당시에 양반 가문을 택한 것은 가정교육을 보는 거거든요. 가정교육이 제대로 된 이제 딸과 아들, 이걸 이제 제일 우선으로 본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은 사주 같은 걸 봐가지고 일단 결혼한 다음에 이것은 헤어질 수 없다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인간 이외의 어떤 힘에 의지하는 이런 걸로 갖다 끌어다 붙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흔하지는 않았는데 지방 따라서는 다른데 건강을 많이 생각한 겁니다. 네. 제가 아는 몇몇 가문에서는 저희 가문에도 그랬지만은도 신부를 그 당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매를 하기 때문에 한 100년, 한 5, 60년, 10년 전만 해도 신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은 또 안에서는 이 부인네들은 간혹 가서 보고 오는 수가 있는데 바깥에서는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중매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처녀의 신발을 재오라고 그럽니다. 그 슬쩍 나오면서 재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얼마다 하면은 그 치수가 어느 정도 기준치에 맞아야 결혼 대상자로 인정을 해주었어요. 네. 바깥에서는요. 네. 그건 뭐냐면은 신발이 적으면은 예쁘고 요새 사람들은 좋아하는 형이지만은 또 그 당시로 보면은 자식을 낳는데도 지장이 있고 나중에 그 가문에 들어와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이 건강, 그러니까 예, 적을 발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재기가 제일 쉬워요. 예. 신발을 재기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건강을 아하, 재는 네,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한 여자들 또 건강한 남자는 그냥 보고 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결혼 상대자를 택했습니다. 네. 그걸 지금 젊은 사람들이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의식이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문적으로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중국의 전적에도요, 그 얘기라는 책에 보면은 5가지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요 5가지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결혼 대상자로 경계해라 하는 오불치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네. 거기에도 보면은 건강도 들어 있습니다. 네. 또 가정교육.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걸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은 또 기분 나빠하실 분도 들어 있지요. 그 당시의 거니까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하는데 5가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가정을 이렇게 엎어버리는 가정, 또 가정을 이렇게 혼란시키는 부모의 자식들, 또는 이제 그 집안에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가정, 또 어떤 이 유전병 같은 게 그건 상습이 아니고 유전병 같은 게 이제 계속 있는, 뭐 하나둘 가정은 문제가 아니죠. 계속 있는 가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장남장녀입니다. 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느냐 하는 걸 얘기하죠. 그건 그 당시 사람들도 논란을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건 물론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교육이 제대로 됐느냐를 봐라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옛날하고는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렇게 이쪽에는 남성분들이 4분 앉아 있고 여성분들이 4분 앉아 계신데 이렇게 서로 마주 볼 수도 또 있지 않습니까? 굳이 예. 그 발의 크기를 이렇게 재가지고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를 판가름할 그럴 단계는 참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송 박사님 그 말씀 받아주실까요? 남과 여의 그 결혼의 요건이라 한다면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결혼이라는 것처럼 참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부부 생활이라는 건 서로 개성이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어느 그 주체의식이 다른 두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평생 동안 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그럴까요? 결혼처럼 어려운 작업은 없다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결혼에 맞는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조건이 안 맞는 걸 이걸 맞춰가려니까 힘든 작업이라는 얘기죠. 이제 선생님 잠깐 말씀하신 낮에 신랑 신부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결혼한 지가 한 19년 됐습니다. 이제 한 19년 네. 됐는데 이제 김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신 그 가문 하는 걸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이 가문이란 걸
흡사 우리 동양권에만 있는 것들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 것 같아요. 이 가문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인간이 인격이 이렇게 형성돼 갈 때 그 인격은 하루아침에 성인이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면서 하나의 인격이 쭉 형성이 되져 가는데 결국 이제 선생님도 어렸을 때 뭐 중국 말씀도 하셨지만 얼마나 건전한 대상이 있었냐가 참 중요합니다. 부모님들 특히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얼마나 건전한 대상이 있었냐. 우리가 인격이 이렇게 자라간 데는 그 건전한 대상을 애들이 예를 들면 남자아이 같으면 자라면서 아버님을 흉내내면서 인격이 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도 옛날 가문을 따졌다, 양반상 놈을 구태모 구별한 것을 따졌다는 거는 굉장히 그 심리학적으로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신랑 신부, 훌륭한 신랑 신부 감을 어떻게 골랐냐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엔 아까 그 젊으신 분들이 무슨 여성 나와야 되겠다, 혹은 또 어떤 경제적인 여건, 또 무슨 시부모 이렇게 하지만 자칫 잘못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가 보면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하다가 보면 또 그 밑바탕에 깔린 큰 것도 놓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결혼이랑은 참 신중하게 또 경험자들의 그 충고를 많이 받아들여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조금 전에 그 송 박사 말씀 중에 가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날의 그 옛 가문하고 오늘날의 가문이 이제 그 개념 차이가 있겠지만은 오늘날의 가문이 좋다는 그런 가정은 생각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네, 만약에 저보고 어떤 가문을 택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요즘 날 생각하는 건 흡사 무슨 가정이 부유하고 환경이 좋다고 하는데 그 환경의 근거를 무슨 물질적인 거에다 두는 그런 생각들을 꽤들 하는 것 같아요. 우선 그 집에 먹고 살 게 있어야 되고 뭐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 가문이란 거는 우선 그 부모님들이 화합되어져 있는 가정, 이거는 오늘날에서 가장 훌륭한 가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뭔가 살아가는데 좀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서도 뚜렷한 주관이 있게끔 살아가는 그런 가정, 그리고 자식들 교육에도 부모님들이 정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나 저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여건 속에만 살아간다면 그건 훌륭한 가문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 원장님은 그 결혼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죠? 네.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금년 24년째인데요. 24년 동안. 네. 네. 신 원장님 그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도 뭐 그렇게 됐죠. 24년. 네. 거의 아니 결혼과... 그 전에 한 30년 정도 됐죠. 아, 그래야. 그렇습니까? 네. 주로 그 23년 동안 이렇게 그 상담을 많이 해오면서 남성들 결혼하기 전에 총각들이죠. 총각들이 요구하는 신부들은 대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던가요? 지금 현재 그 신랑들의 그 의식구조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두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과거지사고 현재는 많이 비약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문에 대해서 문제라든가 그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뭘 하셨고 아버님 뭘 하셨고 그러한 성장 과정 가정 교육이 당연한 거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참고 자료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자기네들 둘이 너와 나가 합쳐서 어느 정도 능력 발휘를 해서 열심히 뛰면은 5년 후 10년 후는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한 미래를 위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가정 가문에 대해서는 부모님하고 또 본인들과의 그게 의견차가 있죠. 부모님은 지금 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참고를 많이 하시는데 현재 신랑들은 미래를 위해서 뛰기 때문에 그게 그 절충한 데 상당히 가덕이적인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종교 문제만 하더라도 신랑들은 종교는 후차적인 문제고 우리가 둘이 사는 다음에 양보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천주교하고 불교면은 내가 천주교로 양보를 할 수도 있고 불교를 할 수 있다 하나 어머님은 절대로 우리 가문의 종교니까 버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계시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님도 역시 신랑들에게 많이 양보를 하고 있어요. 네. 양보를 하고 있고 결론으로는 본인에게 한 70% 주도권을 주시고 있고 나머지 30%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나 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한국의 신랑들은 상당히 효자입니다. 자기네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고 결혼을 하겠다 약속을 했어도 부모님들이 안 된다 그러시면 기꺼이 그만두시고 있는데, 신랑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혼이라는 건 하나 예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단편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우선 만나서 좋아야 되니까 인상이 좋아야 되겠고, 인상이라는 것은 아무튼 탤런트처럼 그렇게 예뻐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는 지성미, 그러한 용모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체격도 어울려야 맞아야 되겠고, 학벌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남자분들이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발표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거의가 다 맞벌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집안에서 그저 연탄이나 갈고 애기나 키워줬으면 좋겠지만은 요즘은 여성들의 능력이 나이롱처럼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집안에서는 살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애기도 키워야 되지만은 앞으로는 여성도 자기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자기도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 집안에서만 있는 그런 여성에게 매력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대신 여성들도 남성에게 세탁기를 돌릴 수 있느냐, 밥을 지을 줄 아느냐, 그 질문을 합니다. 네. 제가 한 5년 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저도 붕괴를 했는데 요즘은 당연한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사회활동을 해야 되니까 시간 나는 대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신랑들은 전체적인 그 인상, 또 여성의 능력, 또 가문,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이죠. 부모님 밑에서 교육을 받은 그러한 여성들, 대체로 그러한 흐름입니다. 네. 5년 전에 분개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그런 말씀인데, 자, 내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그 중요한 요건, 신랑이 갖춰야 할 요건은 어떤 것입니까? 내면적으로는요, 사람의 됨됨이 내지는 성실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적으로 볼 때는 남자니까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는 남자는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것이 우선합니까? 나의 신랑감은 난 이런 사람이면 결혼하겠다라는 그런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저를 이해해주고요. 성격이 맞아가지고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면은 결혼하겠다. 누굽니까? 네, 우선 사람의 마음씨 같아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진짜 저쪽 분이 얘기한 거 마찬가지로 대화가 통할 수 있고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겠어요. 네. 이혼 여성이 몇 분이 계신데 안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되도록 시부모님들은 안 모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상황에 따라서요. 어떤 상황입니까? 부모님, 그러니까 남자분 상대분이 뭐 장남이 아니래도요 모셔야 될 경우에는 모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서로 부담스럽고 안 모셔도 될 수 있으면은 서로 편한 대로. 네.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나 상대방이나 저나 그러니까 의논을 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뭐 장남이 어쩌니 따지지 않고 모셔야 될 상황이면 모시고 또 모시지 않고 서로 따로 사는 게 편하면은 따로 살고. 네. 반대로 그저 남자가 좋으면은 모셔야 될 입장이면 모시고 안 모시게 되면은 또 안 모셔서 오히려 그 안 모시는 쪽이 더 좋겠습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상관이 없어요? 네, 모셔야 네. 될 경우엔 모시고. 네. 장남이거나 그러면은 모실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는 모시고 또 뭐 모시지 않아도 될 때는 또 안 모시고 그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되도록 안 모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까? 네, 저도 전에는요. 좀 몇 년 전만 해도 시부모 모시는 거를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생각이요. 자꾸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 사라진다고 생각합니까?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혹시 결혼 못 하실까 봐 그러신가요? 아니요. 왜 말씀하세요? 아니, 글쎄요. 그건 자꾸만 나이가 먹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실례지만 얼마나 되셨어요? 나이요? 예. 24살이요. 예. 자꾸만 이렇게 먹습니까, 나이가? 어떻습니까? 시부모 저도 문제. 안 모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렇게 서로 좋아서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간의 시간을 많이 갖고 부모님을 모시다 보면은 그 부모님한테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쓸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뭐 이쪽 남편 신경 쓰리라 뭐 부모님 신경 쓰리라 그 사이에서 짱구 되는 건 며느리고 짱구 되는 거. 그러니까 괜히 그러니까 욕만 얻어먹죠. 잘해도 욕, 못해도 욕.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그냥 떨어져서 살다가 어느 정도 기반이 또 잡히고 부모님도 연세가 많아지시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화합해서 같이 살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일단은 떨어져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떨어져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까 그 시부모를 잘 모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여성분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요. 시부모를 안 모셔도 멀리 떨어져 살아도 그 마음만큼은 시부모 시아버지와 같이 그 참 같이 사는 자식 못지않게 마음이 항상 가졌으면 생각해요. 아까 그 배우자의 그 용모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선의 용모입니까? 보기 흉하지 않게 생기고 그냥 잘생긴 게 좋잖아요. 네, 이왕이면 잘생긴 게 좋겠다. 근데 너무 잘생긴 것도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고 성실하고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마음이겠죠. 아까 저는 그 최고를 꼽는 게 그 자상한 사람 그리고 결단력이 남자한테는 필요한 것 같고요. 장래성,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래성, 경제력 같은 거죠. 네. 그런 거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좋은 점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는 이런 여성은 싫다 하는 그런 여성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싫은 여성은 이제 쉽게 갖고 자기의 이 분수랄까요? 그 쉽게 갖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말입니다. 자기의 이제 이 분수를 모르고 그 분수의 한도에서 넘치는 여성을 이제 제가 가장 아주 싫어하는. 그러면 이제 어떠한 여성이 이러면 자기의 이 분수를 이렇게 넘치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맞선을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맞선을 봤는데 맞선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나한테 이제 제일 처음에 말이죠. 이제 양갓집에 다 오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다 가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이렇게 앉았지 않습니까? 앉아갖고 이제 여자가 한다는 얘기가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대학교는 또 한 달에 이제 수입은 이제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인터뷰하는 거 저렇게 묻습니까? 네네 여자분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자분이 또 그리고 최소한도 뭐 아파트 한 채는 있습니까? 조그만 아파트.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래요. 제가 말입니다. 내가 여기 나온 거를 꼭 어떠한 상품적인 어떠한 가치를 할까요? 내가 쉽게 갖고 뭘 담배값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담배값을 말이죠. 담배를 대개한테 사십사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산다는 것도 아닌데 왜 꼭 어떤 상품적인 가치를 따져가지고 뭘 어쩌나 저쩌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첫인상을 봐라 그러고 이제 이 부부 사이는 대화의 연속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인상하고 대화의 연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자기가 데이트하면서 말입니다. 남자 모르게 학벌도 할 수 있고 또 한 달에 수입도 할 수 있고 또 이 가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남자 모르게 이제 데이트 한두 번 했다 해서 어떻게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데이트 몇 번 해가면서 남자 모르게 아니면 남자 알겠구만 스미스하게 이렇게 알아보면 모든 게 다 좋은데 앉은 자리에 말이죠. 풀도 안 내게 앉자마자 대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한 달에 이제 이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또 어떠한 이 형태랄까요? 그래서 이래서 내가 이제 맨 끝에 말입니다. 이제 커피를 먹고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은 어떠한 상황이면 나의 이 첫인생이라 할까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이제 이 지구에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얼굴이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맞죠? 한 사람도 없듯이 우리 인간의 이 마음도 말이죠. 이 성격도 다 아주 각자예요. 이러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보는 상은 내가 이제 어떠한 이 여성을 딱 봤을 때 말입니다.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데 내 친구나 이 B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안 됐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내가 보기에는 안 됐다. 그러면 그걸 뭘 이제 얘기하냐 하면 이 사람의 이 개성을 얘기하는 게 자기의 첫인상은 뭔가 자기의 안경, 자기가 쓴 그 안경에서 자기의 이 마음을 봐라. 네, 그걸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고 싶다 그거예요. 나 자신을 너무 상품화하게 상품처럼 보는 그런 여성 싫으시고 뭔가 좀 정이 좀 통하고 제가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았어요.
이런 여성은 싫다 하는 그런 여성이 있습니까?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네. 이렇게 상대방의 이제 의사는 모르고 자기 주장만 무조건 앞서는데 서로 간에 이제 이 얘기 나눌 적에 그 사람이 이제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자기 주장만 무조건 세우는 사람이 좋지 않다고. 나는 이런 남성은 정말 싫다 하는 그런 남성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만났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해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제 의견도 따르고 자기 의견도 좀 이렇게 복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해갖고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너무 독단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나서는 남성. 네. 그런 남성 싫습니까? 싫어지는 것 같아요. 외모적인 면은 안 따지십니까? 외모도 물론 봐야죠. 체격이라든가 뭐 건강 문제를 네. 비롯하고 능력. 네. 대개 이제 여성분들은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김 교수님 말이죠. 되도록이면은 잘생기고 키도 좀 훤칠하게 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성실하고 좋은 단어는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에. 김 교수님 저 말씀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통계로서 되지가 않습니다. 남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보수적입니다. 그건 나이가 들어갈수록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수적인 것에서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건 이제 가만히 겪어보면은 계속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봐가지고 서로 이 얘기를 해서 한 반쯤씩만 맞으면은 그 다음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시부모 문제가 나왔는데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잘 모릅니다. 저 경우는 이 대학에 있기 때문에 집에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직업적으로 집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여성들의 일이라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바깥에만 늘 나가서 활동하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주면서 이제 부모를 반드시 모셔라. 이거보다는 부모가 아직도 그냥 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면은 가능한 한 좀 떨어져 살다가 나중에 이제 정말 이 어려워지면은 연세가 많아지면은 모시는 이런 걸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남성들이 그건 고집을 너무 부리지 않는 게 결혼 조건에서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문 돈 얘기, 물론 여기서는 지금 돈 얘기는 안 하는데 요새 흔히 그럽니다. 돈 뭐 딸에게다가 돈 좀 싸서 보내가지고 편하게 그냥 주말이면은 자가용 타고 가서 좀 놀기나 하고 일 안 하고 편하게 살게 하려고 애를 쓰는 또 그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어떻게 이익을 좀 보려고 하는 쪽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네.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제 그런 것은 제발 그건 이제 나중에 언제 없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몸에 붙은 거 아닌 것은 결혼 조건에서 내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 몸 속에 들어있는 정신적인 것, 건강, 이 육신 이런 것 또 너무 잘생겨도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가댁하고 화장실은 멀어야 좋다고 옛말이 있던가요? 추가 외인 그게 네. 거기서 나온 거죠. 네네. 그거 문제가 좀. 송 박사님 말씀 좀 받아주시죠. 네. 신랑 신부가 갖춰야 할 요건이 있다면은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될까요? 네, 그 신랑 신부가 갖춰야 될 요건을 한마디로 정의짓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마침 하고 있는 학문이 신경 정신의학입니다. 네. 거기에 오늘 여기도 이제 미혼하신 남녀분들이 계시고 또 사위 며느리 보셔야 될 어른분들도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어떤 남성이 상당히 성숙된 남성이다를 말씀해 드릴 테니까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 내가 고를 사람이 몇 점이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선 제일 첫째 조건이 완전한 성인, 성숙된 성인이라면은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배우자와의 생활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조건이 뭐냐면은 자식들의 양육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뚜렷한 자기 주체성을 지녀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기의 책임을 충실히 완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이 집단을 위한 일이라면 정당한 권위자의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고, 한편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와 통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타인의 주장이나 또 충고를 받아들여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남았습니다. 건전한 취미생활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나와 있고, 건전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아주 이상적인 성숙한 그 하나의 그 성인, 네. 어른을 얘기한 조건입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죠? 제가 9가지를 했는데요. 9가지 정도 네. 되죠. 그 중에 박사님께서는 몇 가지가 결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완벽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여기에서 한 5, 60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 조건을 말씀드리냐면, 너무 이제 무슨 시부모를 모실 수 있어야 된다, 미모가 어때야 된다, 경제적으로 어때야 된다, 이런 것만 따지다가 보면은 인간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런 굉장히 많은 조건이 있는데 그걸 놓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신랑 고르는 조건, 또 신부 고르는 조건을 제가 제시한 것 같습니다. 네. 송 박사께서 이 결혼할 당시에 지금 그 부인 여러 가지 그런 점을 다 맞춰 보시고 결혼하시지는 않았을 테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중매로 이렇게 결혼하셨습니까? 저도 뭐 연애입니다. 한 7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그 당시에.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시부모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부모 모시기 반대하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 안 있으면 시부모가 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왜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신 원장님 말씀 좀 받아주시죠. 23년 동안 많은 상담도 해오셨는데 여성들이 요구하는 남성은 대개 어떤 경향으로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한 10년 전하고 네. 현재하고 많이 비약돼 있는데요. 전에는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은 우선 남성들에게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성의 경제적인 기반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조건을 많이 생각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우선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 또 직업도 아무튼 사자 붙은 그런 직업이면 더욱 좋겠다. 사자 들은 직업이요. 예,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시부모님은 되도록이면 안 모시면 좋겠다. 그러한 등등의 그러한 조건을 많이 내놨었는데, 요즘은 여성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은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지만은 경제적인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지 현재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여성들도 나도 나가서 도전할 수 있고 나도 뛸 수 있다 하니까는 아무튼 남성들이 가능성만 있는 되는 거지 어떠한 기정사실화 되는 것보다도 미래를 위해서 능력이 있으면 좋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시부모님을 제가 한 500명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한 7% 정도가 시부모를 모시겠다 그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시부모를 안 모시겠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 자신도 오셔서 시부모님을 안 모실 수 있는 장남 외아들을 제외해 주십시오. 그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현재 50대 이상 60대 70대 된 어머님들이 너무 시부모님에게 많이 시달림을 달리셨어요. 했기 때문에 나의 고통을 사랑하는 내 딸에게 다시 이어주기 싫다. 그러한 그 관념도 있고, 현재 그 시부모님에게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 부모님들이 현재 20대들의 자보를 맞이했을 적에 20대들의 그 현재 의식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려고는 하지만은 집에는 안 당하려고 합니다. 명령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선 시아버님이 이제 출근하실 적에
며느님이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구두도 닦아놓고 이렇게 앞으로 놓고 코트도 입혀드리고 싶고 집에 와서 꽃꽂이도 해놓고 싶고 오늘은 메뉴를 이런 메뉴도 하고 싶고 내일은 이런 메뉴 반찬 하고 싶은데 시어머님이 앉으셔서 아버님 나가신다 뭐 이렇게 해라 그러시면 거기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안 합니다. 움직이지를. 그러니까는 무조건 옛날에는 우리가 이랬으니까 그런 옛날 주장은 현재 시부모님이 딱 포기하시고 자꾸 미래 자꾸 발전하니까 우리 내 시대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 현재 변천된 그 자부님들의 심리를 이용을 하셔서 외래 자부님들에게 대우를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고추장도 못 담을 거고 김치도 못 담그면은 손수 시어머님이 가셔서 자료를 사가지고 가셔서 같이 김치를 담궈 주신다, 고추장을 담궈 주신다. 그러면은 그 자부가 아주 존경하고 스스로 우러나서 어머님 하시게 되는 거지. 네네. 그 자꾸 단점만 내놓으면 곤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지금 세대를 이해를 하셔서 스스로 사랑으로 베풀으시면은 이것저것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결혼을 할 때 순결의 문제를 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내가 결혼할 사람은 꼭 순결해야 되겠습니까? 글쎄 아주 100%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순결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말이죠. 완전히 100%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치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네. 일치합니다. 일치합니까? 네. 여성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요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기에서요 꼭 100%를 저기 한다면 여자 입장이라 뭐 제가 여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참 글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어떻다 그럴까? 뭐라고 꼭 꼬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겠어요? 꼬집어서는 얘기할 수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는 지킬 수 있는 한도까지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너무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기주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모두가 다 순결을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100%라면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네.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어떻게 고쳐서 사귀겠습니까? 아니면은 네, 아무래도 고쳐서 사귀어야죠. 예. 결별을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많이 좀 같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까? 서로 고쳐 나가면서 서로 화합해야지. 예. 여성의 분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까? 네. 네네.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순결의 문제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원장님께서 좀 말씀 받아주실까요? 순결이. 시대적인 꼭 순결만이 아니라 시대적인 그 변천이랄까 그런 측면에서요. 순결 문제는 지금 외국의 풍조를 우리가 한강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벅차게 막 흘러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남성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자기는 어쨌든 간에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부만큼은 아무튼 눈이 하얗게 뽀얗게 내린 그 상태에서 발자국을 하나도 아무도 안 밟은 그런 상태인 여성을 원하고 있고 또 반대로 여성들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은 남녀 동등이기 때문에 또는 여자에게 순결만을 요청하는 것은 너무한다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또 여성들은 여성들 입장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그 앞으로의 문제의 방향도 자기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문이라는 문제, 전문직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현재 결과만 나와 있지 그 본 바탕인 가정교육, 가정에서의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이 저는 상당히 안쓰럽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아버님, 어머님, 자녀들이 다 흩어져 아침에 아침상을 하고 다 흩어지고 밤에는 그저 10시, 9시, 6시 기가시간이 다 다른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기에 돼서 정년기에 되면 이제는 우리 아들 결혼해야 되겠다. 우리 딸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허둥지둥 되시지 말고 어려서부터
가문에 대한 그 교육이라든가 배우자에 대한 희망, 그 조건이라든가 그 가정 나름대로 옛날에는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참을 인자라는 큰 인자를 써서 선물을 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정신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결과만 가지고 모두 찾으려고 헤매니까는 우왕좌왕해서 사회도 어지럽고 일도 안 되고 본인 자신도 자기의 위치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그 미혼 남녀들은 중간에 그 뿡 떠 있는 그런 자기 자신들의 마음가짐을 조금 안정시켜서 사랑은 어느 분이 가슴에 있고 현실은 눈앞에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네. 본인 자신들이 자기 위치를 잘 생각을 하셔서 자기에 어울리는 대상, 조화되는 대상, 그런 대상을 찾으시려고 요즘은 현실적으로 많이 되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송 박사님 마무리 좀 해주실까요? 네. 많은 그 외적인 조건이 다 좋더라도 성격적인 결함의 차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 오는 경우는 지들은 하루에도 몇 명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조건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웬만큼 뒷받침돼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랑 신부 고르실 때 우선 아까 생각했듯이 당자 보고 그 다음에 부모 살피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어떤지 좀 친구들의 눈도 좀 들여서 사회성이라든지 대인관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취미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주체성이 있는지 이런 것만 눈여겨보신다면은 훌륭한 신랑 신부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그 갖춰야 할 요건이랄까 젊은이들에게 그 조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정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많은 조건이 부합되지 않더라도 너무 가리지 말고 결합해가지고 둘이서 어차피 살다 보면은 이 자기가 안 되는 건 양보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부끄러운 얘기 한마디만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저는 아주 이해심이 대단히 많고 물론 집에서 못 떠나게 한 건 아주 철저히 밖에서 전화 걸어가 집에 없으면 야단치고 집에 있으라고 이제 하기는 해도 보살펴주고 아주 사랑해주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딸을 낳고 나더만 나는 딸을 안 낳으려고 했는데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나 같은 괴로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낳으려고 했다. 그때에 제 머리에 아주 번개불 같은 게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여러 남성들은 일단 자기 자신의 양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반면에 여성들도 자꾸만 지금 얘기하는 걸 보아도 남성하고 이렇게 차이가 맞지 않는 점이 많은데 그걸 어느 정도 조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이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결혼해도 어려워질 겁니다. 행복은 결국 만드는 거지 선택이 아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네. 서로가 이 노래 대결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만 얼마 전 그 신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대답을 할지 모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어쩌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심한 욕망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죠. 오늘은 이 장생불사에 대한 그 신선 사상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건국대 국문학과의 김현용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씀만 듣고요. 신선 사상을 연구하셨다 그래서 이 좀 모습이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별반 그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평범하신 그런 외모를 가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달라 보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요새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신선은 밥을 안 먹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굶으면은 또 신선이 되지요. 네. 선생님 국문학자신데 주로 어떤 그 분야를 연구하시는지요? 예, 국문학 중에서 그 고전 문학 그러니까
좀 위로 올라가서 상고문학인데요. 네. 모두들 이제 고리따분하다 그러고 네. 다들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네. 옛날부터 그 기록이 되어 있는 설화. 네. 그리고 이제 좀 소설 중에서도 초기 소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 옛날 거라고 해서 좀 관심을 갖지 않는 네. 또 별반 흥미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걸 저는 연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더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요. 신선 사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차츰 얘기를 듣기로 하고요. 예. 신선 사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신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시골에 아주 시골에 자랐습니다. 네. 시골 산골짜기에 자라다 보니까 이제 서당에 나가서 한문도 좀 읽고 이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도덕군자적인 것, 그냥 뛰어다니는 것이라든지 무슨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한 길로만 쭉 가는 걸 자꾸만 이제 주입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서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산속에 접하는 게 산나무, 바위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흘렀습니다. 네. 그래서 10살, 11살 이때부터서 배로를 영감으로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신선이죠. 네. 본격적으로 연구하신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릴 때부터 한문을 배워서 신학문 쪽으로 해서 학교를 공부를 하니까 네. 자연히 고전문학 쪽으로 처음부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고전문학 중에서도 이제 상고 때의 그 한문으로 된 걸 읽다 보니까 네. 그 속에 이런 사상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본격적으로 좀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또 이제 우리나라 사상이 아니면서 우리나라 문학 작품에는 수없이 많이 이게 수용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연구된 서적을 보면은 피상적이고 아직 본질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된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캐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그 신선사상을 정립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이제 대학에서 고전문학을 공부하면서부터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올라가서 논문을 쓰고 또 대만에 또 이 공부하러 가서 거기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거기 가서 도서관에 보면은 이 공자 맹자의 학설에 못지않을 정도의 그 신선사상, 이 노장사상의 서적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것이 결코 이 옅은 게 아니고 상당히 연구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도 모으고 그때부터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 어느 정도까지나 이 신선 사상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자연히 그 국문학 중에서 고전문학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국문학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추적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요. 좀 본질적으로 이 사상 자체의 그 깊이 있는 것을 연구해 보려니까 자연히 중국 쪽으로 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중국 쪽의 서적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나 또 여기에 직접 제가 이 강의를 한다든지 종사하는 쪽이 국문학 이쪽이니까 자연히 그쪽이 깊이가 아직 모자라는 편입니다.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 어렸을 적부터요, 뭐 신선이다, 신선노름이다, 심지어는 신선노름의 도끼자루 썩는 줄을 몰랐다, 뭐 이런 그 신선에 관한 얘기를 간혹 들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신선이란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신선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말 그 신선 노름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선을 흉내내서 하는 노름 정도를 우리가 신선이라 그러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로 신선 사상을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선 중에서 신선이 다 된 사람의 행동을 동경하고 그걸 신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쪽으로 가서 고찰을 해보면은
신선이 된 다음에의 행적의 기록보다는 네. 신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더 많습니다. 그쪽은요. 기록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 하는 기록이 더 근데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록을 이 설화를 보든지 소설을 보면은 그런 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신선을 이루는 과정은 없습니다. 신선이 된 다음에 그것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신선이라는 건 밥 안 먹고 영원히 살고 놀고 편하고 네. 맨날 이렇게 아주 그 안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신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한 수련이 필요하고 네. 인내력이라든지 또는 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노력 네. 우리가 또 신선이 된 다음에 안이란 생각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치 한 푼의 오차도 없는 정신적인 그 어떤 결심이라든지 그 이 꽉 짜인 모습 이런 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선하면은 먼저 신선을 이루는 과정 그것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선이 된 다음에 행동이 있는데 신선이 된 다음에 행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신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먹지 않고 산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가 왜 범죄를 저지르고 해를 쓰면서 동분서주 하느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먹기 위해서죠. 만약에 먹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린 것은 첫째는 먹지 않고 사는 법이 있느냐. 그 이제 뭘 생각했느냐 하면은 밥은 먹으면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밥을 안 먹어버리면 영원히 삽니다. 이 역설이지만은도 머릿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대단히 그게 어떤 합리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논입니다, 이게. 먹으니까 죽는 거거든요. 안 먹으면은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 먹는 방법이 뭐냐가 이제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먹으면은 그저 한 100년까지도 살 수 있지만은 안 먹으면은 며칠 안 돼 죽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넘어서야 되죠. 네, 그 경지를 넘어야 됩니다. 예, 넘어서야 됩니다. 김선생님께서도 그런 걸 느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신선 사상과 관계가 있는 얘기인데 하루 밤에 그 산이 아주 험합니다. 무척 그 돌멩이도 많고 이 숲이 꽉 우거지고 이제 밤 되면은 이 짐승들이 나오는 산이거든요. 거기를 꼭 넘어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서. 15살, 6살 때입니다. 그 양손에 돌멩이를 쥐고서는 그 산을 넘어 이제 가는데요. 그냥 온몸에 땀이 나고 내 자신도 발걸음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모르면서 그 산을 넘어간 겁니다. 넘어와서 집에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낮에 그것을 넘어오는 것보다 시간이 반은 단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온 몸은 전부가 피투성이었습니다. 그 이 가시라든지 이런 데 돌멩이에 채이고 가시에 긁히고 뒹굴고 해가지고 그러는 속에서 집에 왔는데 올 때까지는 전혀 피가 그렇게 나도 아픔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와가지고 비로소 앉으니까 사방이 아프기 시작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선이 뭐냐 하면은 지금 제가 그 산을 넘어올 때의 그 순간을 영속적으로 지속시키면 신선이 되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이게요. 그게 이제 신선 상태죠. 그걸 지속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 황망 중에 뭐가 뭔지 모르고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아픈 줄도 모르고 지친 줄도 모르고 그저 빨리 무서우니까 가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밖에 더 있었을까요? 그걸로 그런 생각으로 집중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런 정도의 어떤 집중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날 태권도를 한다든지 서커스를 하는 사람을 보면은 날거든요.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은 이만큼 가면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한 몇 미터 그대로 날지 않습니까? 줄을 매가지고. 또 이 장대를 가지고 높이를 뛰는 사람 보면은 제가 뛰는 것보다 한 4, 5배 이상 뛰거든요. 그 도술이라는 게 우리가 별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담장이 한 2길이나 3길 되는 것을 그냥 뛰어넘으면 도술이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장대 하나 가지고 지금 뛰어넘는 건 옛날 담장보다 한 2배는 뛰어넘고 있죠. 그렇겠죠. 훈련으로 가능하죠, 이게. 가능합니다. 불 속을 이렇게 해놓고서 뛰어왔다 갔다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것도 자기 정신 1도로 가능한 거죠. 이것을 영속시키는 방법이 있느냐 하고 연구한 게 이 이제 신선사상입니다. 근데 제가 연구해 본 결과로서는 신선을 완성한 사람은 최소한도 사람으로서는
완성한 사람은 없었지 않았느냐. 네. 다만 설화만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우리 정신세계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그 히랍 신화 같이 우리가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그 신선 사상은 그 후에 어떻게 발전을 해왔습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것보다도요. 어디서 예. 신선 사상이라는 건 언제 그렇죠. 어디서부터 이게 이 태동이 되기 그러니까 시작한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학문을 가만히 볼 때 네. 오늘날 학생들도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 예, 공자, 맹자의 학설은 중국 옛날 요임금, 순임금 때부터 쭉 내려오는 정통 제왕학입니다. 정치학이거든요. 네. 백성을 다스리는 네. 학입니다. 이게 제왕이 정치를 해도 바탕은 민본 정치가 바탕입니다. 네. 이 학문을 공자가 완성한 것이 그 유학이거든요. 네. 이건 우리가 이 한자로 표현하면 겸선천하라 그럽니다. 겸할 겸자, 착할 선자. 네. 천하를 내 혼자 선해서는 안 되고 네. 나의 선이 남에게로 넘쳐나가야 됩니다. 네. 그걸 최고로 넘쳐나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황제로서 만백성에게 다 은혜가 미치도록 하는 네. 거고 그것이 좀 덜 된 사람이 뭐 내 가족이나 네. 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미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여받은 네. 능력의 차이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자 맹자의 학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공자 맹자의 학설을 가지고 정치를 잘해도 정권을 잡은 사람은 피해를 입힌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아무리 잘해도 민본 네. 정치가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완벽하게 선해지면은 네. 내가 선해지고 저 사람도 선해지고 저 사람도 선해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3천만 4천만이 다 지 혼자 선해지면은 피해를 입힐 사람이 없어지죠. 네. 이런 바탕에서 출발한 게 이게 노장 사상입니다. 네. 독선지신이라는 사상이거든요. 홀로 독자, 선할 선, 착할 네. 선자. 자기 자신만 선하면은 내라는 건 각자 다 내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 없는 거죠. 이리 되면 네. 내가 내 다스리면은 각자 내 다스리면 4천만이 다 내 다스렸는데 날 다스릴 제3자가 무슨 필요냐 하는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무정부주의적인 이런 요소가 여기에 작용을 합니다. 이게 노장 이제 그 황제 사상에서 받아가지고 노자로 왔다는 거죠. 네. 그래 황노학이라고도 하고 노자 장자가 이었다고 해서 노장 사상이라고 네. 하는데 요 사상 속에는 보면은 무엇을 주장했느냐 하면은 인생이 영원히 사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장생인데요. 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장생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 이 얘기로 하면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네. 자기는 죽어도 예술이 살아 있으니까 자기의 생명이 이 존속되는 걸로 네. 이 사람들이 보면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론이죠. 나는 죽어도 내 자식 또는 내가 남겨놓은 업적 또는 나의 사상 같은 거 영원히 가면은 장생으로 보는 겁니다. 네. 개체의 죽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하. 그게 이 사람들의 사상인데 요걸 해석을 어찌 하느냐 하면은 장생이라는 것을 개체가 영원히 살아남을 수도 있지 않느냐. 갖다 끌어다 붙입니다. 옆으로 이제 나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좋아할 호자에다가 일사자 호사가라 그럽니다. 네. 말꾸미기를 좋아하는 네. 사람들입니다. 네. 이 얘기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금방 듣고 꾸며내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학설로서 개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네. 연구를 해보자 네. 해가지고서 각종 얘기를 만들어낸 건데 이게 전국시대에 자리를 잡습니다. 아하. 그 전국시대가 언제쯤이냐면 우리나라 삼국이 건국하기 전 한 200년입니다. 네. 그때에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나라 진시황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진나라로 이어지면서 진시황이 원래 이게 나올 때는 이 제왕학에 대한 반발로 나왔죠. 반항의식으로 제왕학이 신선 사상이라는 그렇죠. 것이요. 네. 제왕학이 이제 사람을 아무리 민본 정치를 해도 학대를 한다. 네. 거기다가 민본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더 학대를 한다. 네. 거기에 대한 일종의 정신적인 승리감으로서의 반발의식 네. 이런 데서 영원히 살아버리면 내가 이긴다는 거죠. 네. 저건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죽으니까 네. 나는 영원히 사니까 내가 승리한다는 어떤 정신적인 승리감입니다. 네.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종의 반항이나 반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요것이 진시황에 오면은 진시황이 자기에게 끌어들여 버립니다. 나도 그러면 제왕이면서 너희 것까지를 다 가져버리면 내가 더 영원히 살고 또 제왕도 되고 너희보다 한 단 위가 아니냐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네. 여기서 제왕들이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네. 불사약도 구해오느라 무슨 아하. 또 뭐 약도 만들어 보아라 네. 약초도 캐와 보아라 이래서 발전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제왕이 신선 사상에 관심을 가지게 될수록 신선 사상은 더욱더 이제 그러면은 또 이제 여기 되죠. 제왕은 이제 아까 그 사상에서 네. 나는 황제이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장생불사까지를 가지면은 더 위라고 생각하죠. 네. 그러면 그것은 제왕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수련 과정을 겪을 만한 인내력이 모자랍니다. 제왕은 네. 그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안일한 방법으로 너희가 만들어서 나에게 제공해다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제왕의 스승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또 이제 이 신선이. 그럼 이 사람들 또 올라갑니다. 네. 그것도 그걸로 또 기분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자기들 영원히 사는 게 되고 네. 나는 황제를 가르치는 선생이고 내가 이 약을 안 만들어주면 저는 죽는데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왕이 그 사람들 말을 자연히 듣게 되고 네. 존경하게 되고 달라는 대로 다 주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시황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 때에 특히 우리가 한무제 하는 네. 사람 그 이제 뭐 이슬을 받아가 이렇게 네. 먹었다는 다 그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그걸 방사라고 했습니다. 모방자 선비사자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방사들을 모집을 해가 궁중에 두고서는 돈을 많이 주고 너희 마음대로 해줄 테니까 약만 만들어 오너라. 네. 이래서 온갖 약을 이제 만드는 방법. 신선이 될 수 있는 예. 약입니다. 그것이. 그거 이제 쉽게 네. 먹고 신선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네. 원래 대단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쉽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네.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만든다 하고서 거짓말을 약간 한 거죠. 이 방사들은. 그래가지고 이용해가지고서는 약을 만들어주면은 네. 그걸 먹습니다. 소위 불로장생할 수 예. 있는 약입니다. 그걸 먹고서 네. 죽은 사람이 기록상에도 한 10명 이상이 황제가 네. 그걸 먹고 죽은 사람이 아, 그러니까 제 미용건 못 살았다 이런 예, 얘기입니까? 열이 남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불로 그런데- 장수원되는 약을 먹었는데 왜 그런데 그렇게 문제는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네. 황제가 그 약을 먹으면서 죽어도요. 네. 나는 이 약을 먹고 신선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죽기 때문에 자기는 말썽이 없군요. 대단히 행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오늘날 의식으로 판단해 보면 그 황제야말로 지극히 행복한 황제죠. 네. 제가 권력을 마음대로 누리다가 네. 나는 신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죽어가니까 네. 병도 안 앓고 죽어. 네. 그럼 그 약이니까 먹으면 죽는 약이죠. 뭘로 만드느냐 하면은 그 네. 주사인데요. 네. 난사라고 해가지고 빨간 그 주사 네. 돌멩인데 네. 요것을 끓이거든요. 네. 끓이면은 순으로 변합니다. 액체로. 네. 우리가 그냥 끓여가지고는 금방 폭발을 해버리고 액체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방사들은 그것만 연구를 하기 때문에 네. 액체가 된 다음에 다시 고체로 만듭니다. 네. 그래 되면 이제 그것을 갖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이 요소들 순이며 네. 사람이 먹으면 죽는 요소입니다. 다. 네. 그걸 끌어붙여 가지고서 조그마한 알맹이로 만드는 거거든요. 음흠. 아마 김생도 어릴 때 그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 아이가 아주 죽을 순간에 위급하면은 주사라는 걸 갈아가지고서 먹이거든요. 경명주사 뭐 이런 것이 그게 그겁니까? 이 바로. 광물질인데요. 네. 많이 먹으면 죽는 건데 네. 조금 먹으면은 살아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약을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알맹이 하나 만들어주는데 9번을 네.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그거 하나 먹으면 요원 신선이 된다고 생각하고 먹고 죽습니다. 네. 그 신선 사상이 그 제왕들이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좀 왜곡된 현상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신선 사상이라는 것이 우리 동양적인 것입니까? 동양적이죠. 그러면은 서양에는 이런 신선 사상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사전에 찾아도 신선이라는 낱말이 안 나옵니다. 아하. 도교라는 낱말도 우리가 만들어야지 억지로 만든 낱말이지 네. 그 사람들 고유 낱말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차오지간 먹지 않아야 하고요. 먹지 않아요. 물론 자지도 않아야. 근데 먹지 않은 걸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봤는데 조금 네. 하다 배가 고파서 그냥 밥을 먹어가지고 신선이 네. 못된 건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거기에 기록된 것이 그 아까 말하는 극약 말고 네. 이 나무 뿌리라든지 나무 이 잎으로 된 게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나무 잎도 있고 뭐 복령 뭐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그걸 쪄가지고 가루를 해가지고서 한 끼에 꼭 한 숟갈 정도를 물에 타서 미숫가루 타듯이 네. 해가지고 마십니다. 밥을 안 먹습니다. 네. 그래 이제 먹으면 배가 무척 고플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참아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1회쯤을 그것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요. 네. 우리가 밥이며 고기며 술을 먹어가지고 벌겋게 얼굴이 네. 혈기가 보이죠. 네. 이 혈기가 싹 빠져야 됩니다. 네. 하얗게 돼야 됩니다. 네. 이게 쫙 빠지면서 여기에 그 혈기 때문에 염증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꼭 이 병에 걸린 사람처럼 네. 물이 줄줄 흐르고 아하. 그 물을 완전히 다 흘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깨끗하게
허약게 살이 됩니다. 네. 그때부터는 이제 물만 마시면 삽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틀 지나니까 배가 고파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신선하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래가 죽은 사람이 아마 100명 다 죽었겠죠. 그게 되겠습니까? 글쎄 근데 말입니다. 기록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신선 사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신선이 되기 위한 과정이 그렇게 어렵고 그 사상을 점점 이제 발전시켜 가지고 그 중국에서는 대단한 그 아마 성황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부음을 일으켰다고 그럴까요? 그 무슨 예, 아주 큰 사상입니다. 중국에서는. 네, 그런 모양인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는 원래 중국으로 보면은 불교가 외래 사상으로 들어오고 네. 자기네 고유 사상인 공자맹자의 그 유학 사상이 있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그 둘도 아닌 새로운 이 자기네 사상으로 하나 이제 제왕학에 대한 반발 의식으로 나온 하나의 학문이죠. 네. 요게 이제 발전대가 신선 사상이 있었는데 이게 종교로 변하거든요. 네. 도교라고 해서. 네. 그럼 불교의 영향을 입었습니다. 네. 불교의 의식적인 면을 받아들여 가지고 네. 종교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절을 지었습니다. 네. 지금 대만에 가도 이 도교의 절이 불교의 절보다 절대로 작게 지어놓질 않았습니다. 어허.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옥황상제부터 쫙 그 지진들을 옛날 신선들을 모셔놓고 네.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그 신선의 제일 우두머리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옥황상제입니까? 옥황상제입니다. 그 하늘에 있다는 옥황상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불교는 이제 불타가 이제 네. 이 서천에 네. 있다고 보는 거고. 네. 이 두 종교가 중국에서는 양립이 가능한 건 뭐냐면은 하나는 외래 사상이고 하나는 자체 사상이기 때문에 두 종교가 양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불교를 먼저 받아들이고 네. 신선 사상은 불교보다 먼저 단편적으로 이 얘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누가 가르치진 않았고 네. 이 얘기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밑바탕에 뿌리는 있는데 불교가 들어오니까 불교가 더 이제 그 신선 사상보다 체계화된 거니까 그걸 믿었죠. 네. 거기다가 도교가 들어오니까 도교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버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중국 사람들이 불교의 의식을 모방해서 만들었으니까 의식의 그 도교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우리는 둘 다 외래 사상이니까 합쳐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 불교만 살아남고 도교는 의식적인 면은 다 죽어버립니다. 네. 다만 그 도교 중에서 도교는 뭐냐면 신선을 이루기 위한 교거든요. 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신선이 이룬 이후에의 그 우리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날아다니고 네. 도수를 부리고 네. 그건 이제 계속 우리 민간에 네. 설화로서 퍼져 있은 거죠. 네. 근데 종교는 죽어버렸죠. 네. 그게 이제 언제냐 하면은 삼국시대 말기쯤에 종교가 들어옵니다. 네. 그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거든요. 네. 당나라가 도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어허. 그래가지고 그때 기록을 보면은 불교의 절보다도 도교의 도관이라고 그러는데 네. 도관이 수가 더 많았고요. 도사의 수도 승려보다 숫자가 많았습니다. 국교로 삼았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도교가 대단한 이제 이 성황을 보게 된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와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불교 쪽에 그냥 흡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하니까 되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삼국때에 이제 이 신선 사상은 쭉 들어왔지만은 또 삼국 말기에 되면 도교가 들어오면서도 결국 불교의 융합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신선 사상은 민간으로만 퍼져서 종교로서는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게 고려 계속해서 불교가 왕성을 하다가 네. 조선 초기에 오면 이성계가 불교를 눌러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신적인 지주로 어떤 교를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때에 만약에 우리 이 조선 그 당시로 말하면 조선이죠. 네. 조선교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오늘날 지주가 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어허. 그걸 그 사람들 머리로서 못 만들고 다만 이 도교 쪽을 조금 받아들여 가지고 소격서라고 해서 네. 정부에서 그 도교신을 모셨습니다. 네. 모셔놓고 거기에 이 도사를 두지는 않았고 네. 다만 왕자가 태어날 때에 거기에서 이 옷을 두었다가 가지고 와서 입히는 연관을 맺는 걸로만 해가지고 종교가 약화가 되고 민간으로서는 계속 설화가 이제 있어 왔죠. 네. 있어 오다가 근데 그 설화라는 것도 역시 신선이 된 다음에 그 다음 그 얘기. 좋은 것만 예. 이제 알려졌지. 제가 설화를 쭉 고대부터서 훑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도 신선이 되는 과정설화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네. 근데 중국 설화는 이 태평광기라고 제가 연구한 중국 설화집에 보면 한 8,000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신선 이야기인데 반은 신선이 되는 과정입니다. 네. 양 이름도 나오고 온갖 수련법이 다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그 신선 사상이 일종의 그 반항 정신에서부터 싹 터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역시 그것이 어떤 대상에 대한 반항으로 받아들여졌습니까? 우리는 이제 반항이라기보다는 그 소외된 계층, 네. 다시 말하면 서을 계층, 네. 그게 우리가 조선이 건국하면서 그것도 그 계급을 안 만들었어야 좋았죠. 사실은 네, 그걸 네. 섞어 놓았어야 되는데 네. 계급을 독립을 시켜 놓으니까 이건 갈 데 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참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관직에 못 나가니까 네. 이제 자연히 이 계통을 연구를 하고 이걸 좋아하게 되죠. 그 이제 그것으로서 나온 소설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 홍길동전 같은 게 네. 일종의 그런 거죠. 네. 이 도수를 행사해 가지고서는 내가 볼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반항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소외된 계층에서 그 소외 상태를 해결해 가지고서 동참하려고 하는 의식인데 네. 건전한 방향입니다. 사실은요. 이 반항으로서 나쁜 방향은 아닙니다. 네. 상당히 건전한 방향으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작품을 쓰고 정신적인 위안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정신적인 위안이라는 건 대단히 크거든요. 네.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이런 힘만 나도 가졌으면 하고서 수련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작품으로도 써보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애초에 이 신선 사상이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가지고 시간을 거듭하는 동안에 하나의 종교같이 이것도 신선이 되는 과정을 갖다가 열심히 수련들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수련을 해보았다는 기록들은 들어 있습니다. 네. 있는데 끄트머리에 가면 반드시 신선을 이루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산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노력은 해본 것 같습니다. 기록에 보면. 왜냐하면은 산으로 신선이 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을 풍자해가지고서 안 된다는 걸로 이제 그 산으로 들어간 사람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 신선의 호황됨을 보여주고서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다시 나와서 다 깨달아가지고서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런 그 설화들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소설도 있고. 그리고 보면은 당시에 신선을 생각해가지고 도피를 해서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잘 없습니다. 근데 이 신선 사상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평화를 누릴 적에는 이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임진란 같은 그런 난리 북새통에 더 이 신선 사상이 활기를 띄웠다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그 처음에 신선 사상이 나올 때부터서 전국시대 혼란기의 산물이거든요. 혼란기에는 자연히 이 가치관이 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는 말입니다. 특히 젊은이들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하면은 어느 나이에쯤에는 얼마만큼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일을 하죠. 하는데 전국시대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이 나왔고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때에 그 조선시대 초기부터서 제도가 꽉 잡혀가지고 임난까지 왔는데 그때의 대혼란에서 가치관이라는 게 완전히 뒤엉켜버렸죠. 그 종도 제가 나는 뭐냐 이런 의식을 갖게 되었고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같이 피난을 가는데 양반이 어디 있으면 상봉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살아남는 사람은 기운세 사람이 살아남죠. 그렇게 되니까 신분은 낮아도 기운세고 건강한 사람이 자기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 의식이 뭔지 힘을 가지면은 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런 데서 여기에 나오는 그 도술적인 면, 뭐 장생불사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 당시도 순전히 도술이면은 권력에 대해서 그 당시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하고 다릅니다. 순전히 수탈입니다. 한 자리 했다 그러면은 완전히 수탈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사회 이 과거 사회의 병폐고 약점입니다.
그 속에서 결국 이걸 동경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아까도 홍길동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소위 문학에서는 신선 사상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근데 이제 이걸 쭉 보면서 대단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민족적 자부심을 갖는 건 뭐냐 하면요. 네. 그 전국 시대나 이럴 때의 그 신선 사상을 보면은 굉장히 반항 의식이 심하고 네. 상대에 대해서 중국의 설화를 보면요. 상대 제왕에 대해서 그냥 그 힘을 가해 가지고서 고통을 주는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함께 살자는 의식으로 발전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임난기에 침체해 있는 그 국민들의 의식 또 이 정신 상태 이런 것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대로 이용이 많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임진독 같은 게 첫째 그런 거죠. 또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박시전 같은 것도 이 사상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의 긍지감을 갖다 끌어올리고 있죠. 저 홍길동전도 전체적으로 읽어봐서 반항 의식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 민본 의식이 작용을 하고 있어도 상대를 미워해서 완전히 없애고 내가 차지하겠다는 의식이 아닙니다. 네. 함께 그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함께 살자는 의식이거든요. 홍길동전 쭉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식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이 사는 의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대에 나타나는 도술 관계의 전우치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도술을 이용해 가지고서 임금에게다가 재물을 뺏어다가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는 걸로 나오지. 내가 이 도술을 가지고 임금을 쳐 없애고 내가 임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민족의 하나의 그 참 자랑해도 좋을 긍지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서 완전히 반항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작품을 꾸밀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품 속에는 많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또 사회 전체를 함께 살게 끌어올리는데 이게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하여튼 신선 사상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선 노름이니 신선이니 하는 것이 아니고 신선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마치 종교같이 그렇게 체계화시킨 것이라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한 명도 이게 신선이 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오늘날 같이 이렇게 극도로 과학 문명이 발전한 시대에서 과연 신선 사상은 어떻게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예, 이게 중국에서는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도 신선이 안 됐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설화를 쭉 읽어보면은 물론 근래에 와서야 안 믿겠지만은 그 당시에 당나라, 송나라 이후에 써진 걸 보아도 그 이전을 보아도 믿었어요. 신선이 된다고 믿었고. 될 수 있다 믿었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 시대는 신라 시대까지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안 가졌던 게 분명하고요. 고려 시대도 불교 때문에 그냥 이 설화로서 발전은 됐지만은 또 크게 믿음 같지가 않고 주로 이제 설화가 많이 나오는 게 조선 임난 이후에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때에 이 사람들은 이미 벌써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인지의 발달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에 왜 이렇게 자꾸만 관심을 버리지 않고 갖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 이상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하나의 그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신적인 위안이라든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신적인 위안을 주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으로 얘기하면은 미국 같은 사회에서 왜 공상 영화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올 수가 있으며 또 폭력이라든지 이런 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게 우리가 이 민주주의로서 사회가 건전하게 나가는 데는 근절이 돼야 될 요소 아닙니까? 사실. 그렇겠지요. 폭력이나 전쟁이나 또는 이 공상 같은 것도 비현실 아닙니까? 오늘날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됐는데도 그것이 계속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면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결국은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관심을 많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의 그 이상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큰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위안을 나의 받게. 어려움을 네. 피할 수 있는 어떤 위안거리가 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을 갖다가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물론 그럴 사람이 이제 있겠습니까만은.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 말씀 더 여쭤봐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 무슨 선인이 말이죠. 예. 네, 또 도술인이 하는 그런 그 선도 소설, 도술 책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읽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 교수님께서는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요새 나온 건 못 읽어봤습니다. 네. 이제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관심은 있는데 결국 거기에 나온 단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옛날 중국의 신선 설화 범위 안에서 발전을 시킨 하나 이거 확대 발전시킨 요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읽었던 그 중국의 고대 신선 설화 범위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서는 소설을 형성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별로 읽지 흥미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근데 만약에요, 선생님 같이 이렇게 그 고전을 연구하시고 또 중국의 그 유명한 그 태평광기라고 그러셨나요? 8천여 개의 설화가 1,300 정도 네, 수록이 돼 있다는데 그런 것을 몇 번씩 이렇게 독파하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보통 일반 시중에서 마치 이렇게 책을 쉽게 사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입장에서 이런 소설을 읽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사회가 좀 들떠 있는 상태. 네. 그 이제 뭐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도 사회가 좀 들떴다고 보는 이유는 네. 경제 성장이 우리 개발도상에서 극도로 발달될 때에 정신적인 요소는 아직도 60세나 70세쯤 된 사람들은 이조시대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만한 나이가 안 돼서도 어릴 때 한문을 배울 때 그 주입된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애를 쓰고 될 수 있는 대로 적응을 해보려고 애를 써도 저 개인의 생각은 봉건 쪽에 가서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더 하지요. 이런 사람들하고 극도로 현대화된 사람들하고 지금 함께 공생을 하고 있는 사회거든요. 이것이 이제 제가 느낄 때는 사회가 들떠 있는 요소가 아니냐.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경제를 또 이제 부흥을 시키려고 애를 안 쓸 수는 없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일종의 가치관에 있어서 전도가 일어나는 거지요. 갑자기 돈을 버는 사람도 생깁니다. 여기에서는. 또 나는 벌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사람도 생기거든요. 이런 데서 약간은 이게 안정이 좀 덜 된 약간 들뜬 사회이니까 거기에서 이런 쪽에 공상적인 쪽, 어떤 이상적인 쪽 이런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이 가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가 발전되면은 옛날에는요 하루 밥 3끼만 먹게 해주시오 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아마도 한 3분의 1은 그랬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하루 밥 3끼만 먹으면은 다시 다른 뭐 이 소원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밥 3끼를 근심 안 하고 먹게 되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더 위 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건강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진시황이 권력을 누리니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방법 중에 금단술이라고 하는 이 수련법이 결국은 아까 약 먹는 법 말고 수련법이 또 한 가지 있거든요. 그 단련법은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호흡을 하는 법이며 이 구신을 하는 법이며가 그래서 건강 쪽으로 자꾸만 매력을 느끼게 되고 또 이제 이 광고도 자꾸 하게 되고 하니까 호기심을 갖는 게 둘째번 이유라고 봅니다. 근데 결코 그렇게 우리가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 괜찮은 방향인데 그 중에서 다만 쓸데없이 허황되게 본을 본다든지 쓸데없는 이 도술 같은 어떤 이
착각을 일으킨다든지. 네. 옛날 제가 서당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이 얘기가 기가 약하면 기운 기자입니다. 네. 기가 약하거든 주역을 읽지 마라 그랬습니다. 네. 기는 우리가 저 신선 사상에서 세 가지 보배 중에 하나가 이 아래가 정이고 네. 가슴이 기고 네. 이 위가 신입니다. 네. 그래 정, 기, 신을 갖다가 삼보 세 가지 보배를 동시에 발전을 시키면 신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에서 끝나도 안 되고 기에서 끝나도 안 되고 신에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어느 하나가 약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제가 기가 약하고 신이 강하면 말입니다. 네. 주역을 읽으면은 정신병자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신선에 몰두해도 정신병자가 됩니다. 네. 그러니 기가 강해야만 가능한 거죠. 어허. 이 기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기가 약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다가도 무서운 꿈을 꾸어가지고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 좀 그냥 기절 비슷하게 되는 사람, 네. 몹시 놀라는 사람. 네. 이 기가 이기지를 못하거든요, 정신을. 이런 상태입니다. 그 무서운 꿈을 꾸다가 아 이게 꿈인데 빨리 깨야 되겠다 그래서 깰 수 있는 정도의 그건 사람이면 기가 강한 사람이 사람입니까? 되는데 이런 것도 휩쓸리지를 않죠. 네. 이건 이렇게 이 정신적으로 만들어낸 거구나. 정신적인 산물이니까. 네. 그런데 기가 약한 사람은 정신만 강하면은 휩쓸려 가지고 비현실을 현실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공상 영화 같은 걸 보고 있을 때 잘못하면은 나를 잃어버리고 그 속에 빨려 들어가서 현실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타고 있는 것처럼 느끼죠. 네. 그게 기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네. 요런 데서 이제 위험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느껴가지고 아 이것은 비현실적으로 내가 위안을 받기 위해 읽는 거지 몰두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을 가지면 되고요. 네. 그 외 사람은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허황된 것 같고 예. 조금 거기에 좀 그 흥미를 느껴도 예. 괜찮지만은 예.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마치 하늘을 날릴 수 있고 벼랑에서 뛸 수 있고 뭐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를 몸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면 그거는 큰일 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건 그럼 완전히 기가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게 쉽습니까? 많습니다. 예. 근데 우리 사회가요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역량이 좀 부족한 듯한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예, 예.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까 이 얘기의 계속인데요. 네. 이제 서양이 학문을 발전시킨 걸 가만히 보면은 무척 역사가 오래입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자기네들은 해보다가 안 되면은 또 다른 걸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걸 만들어가지고 발전을 시켰는데 네. 우리는 그럴 시간적인 기간이 네. 없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아직 100년도 안 된 상태거든요. 네. 우리 왕조가 무너져 가지고서 이제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해방이 되어 가지고서 독립을 하고 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나름대로의 현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네. 역량 갖고 있었죠. 발휘할 기간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봉건주의와 그다음에 이 극도로 현대화된 서양의 과학 문명과가 공존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흙탕물하고 맑은 물하고가 섞여 가지고서 가라앉고 다시 제 나름대로 물이 돼야 되는데 네. 네. 아직 섞이고 있는 상태. 네. 네.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물론 빨리 할 수는 있어도 네. 겪지 않을 수는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도인술이라든가 무슨 신선의 사상을 그 공부하시다 보면 무슨 그 단전 호흡이니 뭐 요 근래 많이 유행되는 그런 그 심신단련법이라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건강법은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좀 제 건강이 자신이 있으니까 네. 아마도 나이가 더 들면은 네. 관심이 있을 겁니다. 이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서 큰 도움을 받는 건 정신적인 어떤 힘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선이 그 했던 그 이제 어떤 수련법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네. 정신적으로 집중을 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머리에 뺑 돌리면은 길이 쫙 나오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어허. 이건 이제 이걸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한 하나의 그 도움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뵙기에는 아마 그 우리나라 사람 그 어떤 분보다도 신선이 되는 길에 가장 가까이 가 계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 얘기는 잘해도요. 네. 무당이 자기 굿 못하지요. 그 우리 고전 문학을 연구해 오시면서
그 우리 민족 사상에 어떤 큰 그 흐름이 있다면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시는지요. 흔히 이제 우리 민족 사상의 바탕이 뭐냐, 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죠. 네. 뭐 제가 얘기한다고 학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다만 제가 옛날부터 쭉 흘러온 그 설화를 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 민족의 기본 사상은 결국 인화 정신 아니냐. 이건 그 어떤 사람 뭐 샤머니즘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얘기하지만도 제가 읽어온 데서 느끼는 것은 모두가 우리 사람입니다. 네. 인화, 나도 살고 너도 살고입니다. 너 죽고 내 살고는 거의 눈에 안 보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 오늘날의 그 국가나 또는 학문의 기반이 돼야 될 걸로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고대 사상이 대체로 그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더 나아가서는 그 인도로부터 들어온 어떤 불교 같은 영향 이런 것을 많이 받아서 주체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또 종교만 해도 그렇고요. 아까도 김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종교가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주체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종교는 뭐 그 꼭 민족 종교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죠. 사실은 네, 종교는 그렇습니다. 세계 공통 종교가 네. 있는 거고요. 네. 그건 믿으면 되고 한데 네. 다만 이제 우리가 한간에서 얘기하는 우리는 중국 것과 똑같고 네. 무슨 또 네. 주체성이 없고 하는데 제가 이 고대 설화를 쭉 고찰하면서 중국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네. 완전히 뚜렷이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 하면은 중국은 아버지가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요. 네. 때려서 죽이고 갖다 버려버립니다. 묻어주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임금이 신하를 죽이면은 냉정히 죽여가지고 내버립니다. 네. 그리고 신하가 임금을 쳐 없애면은 완전히 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씨를 없애버립니다. 근데 우리 건 읽어보면은 아무리 원한이 있다가도 그때 한이 맺혀서 하다가도 상황이 바뀌고 나면은 같이 살거든요. 이게 참 묘합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좋게 해석을 합니다. 이걸.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저는 표현을 너 살고 나 사는 정신이 아니냐. 이걸 제가 표현을 인화라고 저는 표현을 해보는데요. 네. 이 바탕은 이건 중국하고 다릅니다. 네. 뭐 이 불교가 뭐 어떻다 해도 불교도 사실은 우리 불교를 지금 우리가 믿고 있지 인도 불교를 믿는 거 아닙니다. 네. 전혀 다릅니다. 네. 우리 불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건 우리 종교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이 유학만 해도 우리 걸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 네. 중국 걸 그대로 하고 있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주체성이 강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체성이 강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좋게 얘기하면 주체성이 강한 것이지만은 또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우유부단하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십니까? 예, 약간 이제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것은 왜 왔느냐 하면은 주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너무 강한 것에 네. 이 중국이라고 하는 너무 강한 것에 붙어 있었요. 네. 이제 우리가 차라리 일본처럼 바다로 가지고 단절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네. 생각이 지금 나는 거죠. 네. 그 압록강 두만강 강고고 뭐 네. 몇백 미터가 아니고 네. 그 이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휩쓸리니까 자연히 우유부단이 되는 거죠. 네. 중화민족이 한번 와서 영향을 네. 입혀보았다가 북방민족이 한번 와서 영향을 네. 미쳐보았다가 하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네. 자연히 우유부단이라는 건 나타나죠. 네. 그건 이 큰 건 옆에 붙어 있는 우리로서는 네. 이제 겪는 건데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거고 네. 속으로 보면은 지나칠 정도로 고집스러운 게 있습니다. 중국의 설화나 소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모방을 하죠. 네. 피상적으로 보면은 그냥 모방으로 봅니다. 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중국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의식으로 썼지요. 네. 중국의 것이 좋으니까 갖다 모방을 해놓은 건 아닙니다. 아하. 겉으로 보면 모방해 놓은 것 같죠. 그러나 네.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도 있답니다. 너희만 네. 있는 거 아니라는 네. 그게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네. 깊이 있게 고찰하면요. 네. 그게 하나의 그 우리의 그 민족성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걸 저는 민족성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네. 그걸 좀 이제 그 정신을 이어받아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일본에서 무엇을 만들었다, 미국에서 뭐 만들었다 하면은 우리도 만드나 같이 그대로 해가지고 팔아먹지 말고 네.
우리도 우리 것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좀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환경에 맞게 만들 수가 있죠. 네. 환경이 똑같지가 않으면 만들었다 하면은 우리도 만드는 같이 그대로 해가지고 팔아먹지 말고 우리도 우리 것이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좀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환경에 맞게 만들 수가 있죠. 네. 환경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민족성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 앞으로 네. 우리 저력에 그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뭐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만은 요즘 그 현대 작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제가 고전을 연구하면서 현대를 뭐 얘기할 형편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바라고 싶은 것은 역시 민족문학으로 살아남으려면은 민족의 고전을 먼저 공부해가지고 그 정신의 바탕에서 작품 활동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해주었으면 외국의 어떤 이론이나 사상 같은 걸 받아들여서 그냥 이렇게 섞어가지고서 뭘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 신선 사상을 연구하시고 고전을 연구하고 계신 김효룡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재미있는 얘기를 종종 저희들께 들려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